없죠. 재미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해가 안 됩니다. 결국에 이건 재미있기만 한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굉장히 지금 보면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제가 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투입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얻어갈 수 없는 강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이제 목소리가 제가 이제 나가는 게 잘 안 들려가지고 굉장히 좀 고전할 것 같아요. 원래 강의가 잘 안 되면 목소리가 커지거든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은 안 좋은 세상이죠. 저도 이제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는 이제 주역을 지난 시간에 그림으로 철학이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물론 남녀의 주역이니까 그림으로 하는 철학입니다. 그냥 그림이 아니라 상이죠, 상. 이미지거든요. 그 이미지가 궁극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게 뭐냐? 이 생명입니다. 그리고 또 그 생명의 그 다양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는지 이게 이제 사실 주역뿐만이 아니라 이 동아시아의 이 고대 농경이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정서가 있죠. 그 농경 문화와 그리고 또 수많은 텍스트 속에 들어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우선 우리가 이제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주역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이야기를 합니다.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눈으로만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아니라 들리지도 않는 겁니다. 들리지도 않고 당연히 보이고 들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만져지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계산도 되지 않는 그걸 보이지 않는 거라고. 보이는 것 하면 이제 눈으로 시각적으로 보이는 것, 시각적으로 보이지 않더라도 이제 청각적인 거는 보이는 것과 다를 것 같습니다. 들리는 것. 들리는 거를 그 시각화할 수도 있고 시각적인 걸 청각화할 수도 있고 또 만져지는 것. 뭐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은 다 보이죠. 다 보이는 것인데 그런 걸 예를 들면 노자 같은 문헌에서 그런 걸 도라 그러지는 않습니다. 도라고 하는 건 뭐냐? 시지불경,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을 불면 들어도 들리지 않고 박지부덕, 손으로 붙잡아도 붙잡히지 않는 겁니다. 그게 이제 도예요. 그런 도 얘기가 왜 나오느냐?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거는 보이는 모습 그대로 있죠. 흰 것은 흰 모습으로 있는 거고 붉은 것은 붉은 모습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보이느냐? 꼭 그렇게 생각할 건 없습니다, 우리가. 근데 이제 이 주역이나 노자 같은 사람은 그렇게 생각해요. 왜 저런 모습으로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모습으로 있는 걸 보면 됐지. 그 배우에 뭐가 있건 말건 관심을 안 가져도 됩니다. 우리가 꼭 그렇게 살아야 될 까지는 없거든요. 무슨 뭐 배우 세력 이런 거 있잖아요. 꼭 그렇게까지 생각을 안 해도 되는데, 이 고대 동아시아의 주역이라고 하는 이 텍스트와 또 그림과 이 여러 가지 그의 상을 만든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한 사람이에요. 눈에 보이는 이 여러 가지 변화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데 이 변화는 어떤 그 배우에 무엇인가가 있어서 저런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마 그 배우에 있는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이 주역이라는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역이 꼭 그렇게 만들어진 것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 주역이라고 하는 문헌을 처음으로 해설한 책이 이른바 이제 지금 현재 주역의 부록으로 붙어있는 그 개사전이라든지 설배전이라든지 석배전 이런 문헌전 10개의 부록이 있어요. 그 10개의 부록이 주역을 그렇게 해설하고 있는 겁니다. 그 해설서가 100% 맞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가 또 다양하게 보충적으로 새롭게 주역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주역이라고 하는 원래 정치는 책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라 그랬죠. 왜 그러냐?
점을 한 번만 치고 말 게 아니잖아요. 오늘 점을 쳤는데 이 사람에게 이 배가 맞았다. 그럼 내일 또 다른 사람이 와서 또 같은 배가 나오면 또 똑같이 맞을 것이냐? 그럴 수가 없죠. 그러니까 조건적인 반복에 의해서 설득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될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점을 친 사람이 자신의 상황과 점의 배의 모양과 표, 여러 가지 말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서 그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상상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예요. 그 여러 가지 해석 중에 하나이지만 가장 오래된 해석입니다. 가장 오래된 해석은 존중해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날 새로운 해석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일단 가장 오래된 해석을 알고 그리고 그게 납득이 되지 않을 때 새로운 상상력을 발휘해서 새로운 견해를 제시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오래된 그 견해를 무시하고 새로운 걸 내놓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내가 만드는 게 아니고 옛부터 있어 왔던 거랍니다. 그걸 이제 존중하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가장 오래된 해석인데 이것은 원래 이제 중국 그 고전 문헌 중에서는 진나라 이전의 문헌이냐 이후의 문헌이냐가 굉장히 그 차이가 큽니다. 진나라 이전은 단절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군사갱유라고 하는 그 문헌의 단절, 군사갱유 척을 붙여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암송하고 있다는 이유로. 그 이후의 문헌은 복원된 겁니다. 복원이 완전하게 될 수가 없죠. 그런데 그 이전의 문헌은, 그 이전에 나왔던 문헌은 복원을 필요로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진나라 이전 시기에 만들어진 문헌이라고 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책이 되고 진나라 이후에 나오는 문헌들은 진나라 이전의 문헌을 해설하고 있는 책이 지나지 않습니다. 전부. 그렇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그런데 이 주역의 이 해설은 진나라 이전 시기에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해설입니다. 주역의 경문이나 마찬가지로 존중받는 내용인데 거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형이상과 형이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우리가 오늘 형이상학이라는 말 쓰고 형이하학이라는 말 쓰잖아요. 사실은 우리 보통의 학문은 과학이라고 하는 다 보이는 걸 연구하는 겁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과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영어에는 사이언스잖아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어로는 시엔티하고 그리고 이제 원래 이제 라틴에는 시엔티카 이렇게 나오죠. 분류된 지식입니다. 우리는 보통은 그냥 지식을 갖고 살고 있지 꼭 과학적 지식을 갖고 사는 건 아니거든요. 똑같은 지식도 체계적으로 분류가 되면 과학적 지식이 되는 것이고 그냥 잡다하게 해서 그냥 지식인 겁니다. 체계적으로 분류된 그 지식을 보통은 합니다. 그런 체계적으로 분류된 지식들은 그냥 보이는 걸 연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측정 가능한 겁니다. 전부 계량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계산 가능한 영역에 있어야 이렇게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형이하학이고 형이하학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것 그게 형이상.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렇게요. 형이상자 위주로 이게 주역이 나오는 말입니다. 형이상자 위주로 형이상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라고 하는 게 눈으로 보인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인다고 하는 것은 이제 또 눈으로 보이고 어둠도 눈으로 보이죠. 그림자가 있는 모든 것들은 형입니다. 그림자가 있다는 얘기는 손으로 잡을 수도 있고 만져지기도 하고 보이기도 하고 들리기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위의 것이다. 그러니까 형체로서는 접근할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다. 보이지 않아요. 형이 하를 보이는 형이 상자, 형체로서 접근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것을 도라고 하고 그 형이 하자. 형체로서 보이는 것을 기라고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기라고. 그런데 여기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보통 그 조선시대 성리학자들이 이기론 얘기하잖아요. 이기론 얘기예요. 그런데 리가 바로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게 도가 바로 기예요. 기가 이제 보이는 겁니다. 기운이 있잖아요. 기와 기. 보이지 않는 것이고 기는 보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는 성리학이라고 할 때 리가 바로 이거예요. 조선시대는 이제 보이지 않는 것이 지배한 시대입니다. 이상하죠? 보이는 거 갖고 지배하기 힘든데 말이죠. 보이지 않는 걸 갖고 어떻게 지배합니까? 지금 자본주의 시대는요,
보이는 것을 가지고 지배를 합니다. 길을 갖고 지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길하는 명칭을 붙일 필요가 없다 하더라도 일단 보이는 걸로 지배합니다. 자본주의라고 하는 건 인간의 욕망을 갖고 지배하는 거죠. 보이는 욕망을 갖고 지배하는 거죠. 그걸 빼고 나면 자본주의는 없죠. 네. 없죠. 우리가 나날이 계속 바꾸는, 저도 이제 새로운 그 아이폰 5를 받았거든요. 이게 왜 필요하겠습니까? 나머지 좀 다 되는데 새로운 욕망이 여기 들어있는 거죠. 보이는 거죠. 이거 갖고 다스리는 거거든요. 이게 많이 있으면 이걸로 다스리면 됩니다. 많이 있잖아요. 계속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쓰셔도 됩니다. 이거 없으면 보이지 않는 걸로 다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일단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죠. 정당한 겁니다. 하고 싶은 걸 하시면 돼요. 근데 뭐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할 수 있는 거라야 하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뻔해요. 우리 능력 아닐까.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중에서도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할 수 있는 걸 하죠. 그런데 왜? 다 하진 않죠. 뭐가 못하게 막는 게 있죠. 하지 말아야 할 마땅한 이유가 있으면 못하게 막는 거예요. 그거 보이지 않는 거죠. 그게 얘기거든요. 보통은 이걸 갖고 지배를 하는 거예요. 성리학에서 D라고 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예를 들어서 보이지 않는 걸 언제 만들었냐면, 아이러니하게도 조선이 만든 게 아니고 고려 말기에 어떤 사람이 만든 거예요. 어쩌냐면 1392년 고려의 수도 개경이죠. 고려의 수도 개경에 선지교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어요. 그러니까 공양왕 4년 4월 1392년 4월 4일인데 고려 개경의 수도 선지교를 지나던 정공주 일행을 태종, 나중에 이제 태종이잖아요. 이성계의 아들이었던 이방원이 보낸 자객이 정공주를 죽입니다. 정공주를 죽이죠. 그런데 바로 그 정공주가 뭐에 목숨을 바친 거냐면 여기에 목숨을 바친 겁니다. 그게 이제 의리거든요. 의리. 누구에 대한 의리? 왕에 대한 의리입니다. 어떤 왕? 고려 왕에 대한 의리입니다. 왕조 시대의 왕에게 충성하는 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지금 국민에 충성하는 건 똑같아요. 그죠? 왕조 시대 왕에 충성하는 건 아주 숭고한 일입니다. 나라를 지키는 일입니다. 근데 이제 못 그런 사람들이 있죠. 예를 들어 이규보 같은 사람은 왕에게 충성을 못하고 무신에게 칼군자에게 충성을 했어요. 최충헌 뭐 이런 뜻하다. 그럼 이규보 그게 자기 몸을 지었잖아요. 치욕이거든요. 자기는 문인관료로서 자기가 내려다보는 사람에게 충성을 다하는 겁니다. 아니 그 최충헌이 불러서 이게 이제 과거에 급제하고 뭐 이랬는데 달력을 안 내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미치겠는 거죠. 이제 최충헌이 불러서 갔더니만 시서봐라 그래가지고 이규보가 위대하시고 뭐 태양 같으시고 막 이렇게 써가지고 탈탈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대하시고 태양 같으시고 뭐 빛나시고 이러면요 거의 용이거든요 사실은. 여기 서문자들은 진짜 칭찬인 줄 알고 좋아하죠. 근데 이게 뭐가 그런 거 없어요. 위대하시고 막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합니다. 그때 또 나라 갖고 그랬어요. 나라가 몽골의 침략 특점이 있으니까 이규보가 진정표라는 글을 써요. 그래가지고 저 몽골에 대해서 또 위대하시고 훌륭하시고 인자하시고 우리같이 이렇게 먹을 것 없는 나라에 내가 오지 마세요 하고 말이 있습니다. 그 나라를 구한거리거든요. 근데 얼마나 치욕스럽습니다. 뭐 어쩔 거니? 그냥 맞짱 뜨자. 이렇게 되면 좋은데 맞짱 뜨면 그냥 이렇게 되거든요. 할 수 없이 위대하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니까 국가적으로도 그런 민족 노동적인 걸 쓰지 않을 수 없고 개인으로도 자기 모멸적인 글을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규보는 세상의 위선에 대해서 날카로운 글을 쓰죠. 이규보 앞에서 착한 척하면 안 됩니다. 그냥 바로 깨져요. 그 위선이 그냥 금방 그냥 드러나거든요.
그런 전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왕에게 충성한 거예요. 그 왕에게 충성한 같은 방식을 이제 정몽주가 한 거죠. 다른 사람들은 다 이성계한테 붙었잖아요. 이성계한테 붙었습니다. 저는 물론 고려가 망하고 조선이 들어서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고려는 귀족 중심이었거든요. 사실 소수가 모든 걸 다 갖고 있던 나라였고요. 조선은 사대부의 나라거든요. 그래도 고려보다는 더 많은 사람이 권력을 나누어 가겠습니다. 물론 조선이 망하고 지금 좀 더 많은 권력을 나누어 가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자꾸 거꾸로 가서 탈이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오신 걸 보면 자꾸 분산되는 건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그건 좋은 일인데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여기에 목숨을 바쳤습니다. 여기에 목숨을 바쳤기 때문에 정몽주가 뭐 리에 대해서 너무나 편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도 정몽주를 리학기조, 동방리학기조라고 리학의 조종이다. 이렇게 칭송받습니다. 왜? 이 리에 목숨을 바쳤거든요. 다른 사람은 리가 먼저 연구를 했는데 이 양반은 리에 목숨을 바쳤거든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방원이 일단 나라를 세우는데 방해가 되니까 죽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자기가 임금, 태종이잖아요, 태종. 자기가 임금이 된 다음에 양촌 권건이라는 학자를 시켜서 정몽주를 복권시킵니다. 복권시키고 한 500년간 그냥 정몽주는 조선이 인정한, 나라가 인정한 충신으로 되도록 칭송했습니다. 그게 이거죠. 고려의 왕에게 충성한다는 논리는 조선의 왕에도 똑같이 충성한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일단은 방해가 되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왕이 된다면 복권시킵니다. 만약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방원이라는 인간을 개인 차원에서 보면 아주 나쁜 놈이죠. 그렇죠? 지가 죽였다고 지가 복권시켜요. 그런데 죽인 이방원은 개인이지만 복권시킨 이방원은 개인이 아니라 왕이거든요. 왕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왕을 못 만나봐서 그렇지. 왕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만나면 전화로 회수부터 다릅니다. 전화로 회수부터 달라요. 지금 왕이 없어서 지금 뭐 왕들이 있기야 있지만 뭐 옛날 그 왕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인간이 아닌 왕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그 왕이라고 이게 특수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게 다 가능한 겁니다. 옛날에 죽였다가 지금 복권시키라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조선시대의 중세 논리를 우리가 지금의 논리를 갖고 이해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게 가능해요. 그런 얘기 있는 거고요. 그것도 다 있죠. 결국 이제 어떤 논리냐면요. 이라고 하는 게 원래 이제 왼쪽에 있는 게 구세옥자예요. 구세의 결입니다. 구세는 아니면 결이에요. 옥이죠. 옥의 결인데 옥은 맹자에 따르면 옥은 나라예요. 나라. 아주 귀한 보물,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맹자의 논리는 뭐냐면 임금한테 저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옥을 다듬을 때 누굴 부르냐? 당신이 직접 다듬냐? 아니죠. 임금이 옥을 직접 다듬으면 옥이 깨지겠죠. 임금이 뭐 옥도 할 줄 알겠습니까? 옥인에게 맡기지 않느냐? 옥의 전문가. 근데 나라는 옥보다 더 중요한 거다. 근데 그걸 당신 마음대로 다스리려고 하느냐? 현자에게 맡겨야 된다. 바로 나 같은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 논리입니다. 이 길어.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입니다. 조선이라는 사회는 일단 고려 시대의 그 화려한 귀족 문화를 깨고 나타난 나라거든요. 굉장히 소박하고 겸손합니다. 와, 속으로 국대가 됐고 어쩌고 저쩌고 간에 겉으로는 굉장히 겸손한 나라예요. 그게 가치가 위에 있는 나라입니다. 고려처럼 그렇지 않아요. 화려하지 않아요. 화려한 귀족 문화를 깨고 나타난 나라. 그런 이제 검소한 소박함이나 이런 것들이 최고의 가치가 떨어지고 청백 이런 거. 그러니까 뭐 우리가 보통 이게 지폐에 보면은 1,000원짜리에는 그 폐계 이왕 성세한 계시죠? 이왕 성세. 5,000원짜리에는 일곱 이성세. 이런 분들이 이제 그려져 있는데 사실 돈하고 제일 거리가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이거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의 가치관은 참 힘든 가치관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돈에 누가 있냐면 후자와 유키치, 이토 히로부미 이런 사람들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왜? 그 사람들이 맞아요. 그건 돈하고 그 가치하고 딱 맞는 사람들입니다. 부자와 유키치 또 이러보니 왜? 일본 근대를 일으킨 사람들이고 그게 자본주의고 그게 돈입니다. 힘이군요. 그걸로 나서를 나라니까 그게 들어가는 게 마땅해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이제 돈에다가 그 돈하고 가장 거리가 먼 사람들을 그려놨죠. 이제 제가 비밀을 말씀드리면 비밀이라기보다는 세계 이광 선생은 재산이 엄청 많았습니다. 땅이 막 100만 평이 넘고. 저는 세계 이광 선생이 조정에서 풀렸는데 안 가잖아요. 그래서 못 짓잖아요. 그런 사람이 많아요. 풀렸는데 안 가고. 근데 이제 재산이 너무 많으니까 그거 뺏길까봐 안 가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율곡 2 같은 경우는 세계이광은 해석 잠깐 하긴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 이제 사용하고 붙였죠. 초야에 붙였는데 율곡 같은 경우는 이조판서도 있고 호조판서도 있고 병조판서도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조판서다 그러면 그 국가의 인사를 관리하는 그 기관이 주머니 장관이고요. 병조판서 그러면 국방부 장관이고 이렇거든요. 장관직을 한 4개 정도를 4개인가 5개인가 하고요. 그리고 판에도 관찰사도 하고요. 지방수령도 하고 온갖 걸 다 했습니다. 그랬는데 하루에 한 끼만 먹었고요. 평생 동안 소고기 한 점 안 먹었고요. 그리고 죽었을 때 장례비가 없어갖고 친구들이 박출을 해가지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청백이죠. 그거 갖고 다스리 나왔어요.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걸 갖고 다스리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담양에 가면 소세원이라고 있잖아요. 그것도 조광조의 제자였던 소세처사 양산보가 자기 스승이 희생당하는 걸 보고 담양으로 내려가서 초야에 미친 겁니다. 대문이 없어요, 집이. 담 가다가 끊어집니다. 하지만 담이 없다고 해서 담이 정말 없느냐? 보이지 않는 담이 있는 거죠. 대문이 없지만 보이지 않는 문이 있는 거죠. 그건 무서운 거죠. 그게 윤리. 보이지 않는 거. 그걸 갖고 다스려야 됩니다. 그게 있으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세계 이황이나 이런 양반들보다도 예를 들어서 화담 서경적이라는 학자가 있거든요. 그 양반은 조정에서 원래 이제 뛰어난 자는 시험을 안 봐요. 뛰어난 자는 시험을 안 칩니다. 서열 구조 속에 들어가기 싫어해요. 네, 서열 구조 속에 내가 1등이다 하다 2등이다 이렇게 이제 가는 거는 그 수준에서 보면 밑에서 기는 겁니다. 뭐 인정해야지 일찍에서 딱딱 순서가 나오니까 뛰어난 자는 시험을 안 치죠. 과거 시험도 안 쳐요. 그러니까 조정에서 그런 사람들 발탁하고 싶잖아요. 그런데 검사가 되기 위해서 판사가 되기 위해서 죽으라고 공부를 해갖고 돼서 어떻게 합니까?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요즘 뉴스가 뭘 주로 나오나 보면 뻔한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라에 중요한 일을 맡겨놓으니까 엉망이 되거든요. 그런 사람들 수준이 뻔한 거거든요. 뻔한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시험을 안 치니까 그런 욕심이 없는 사람들을 뽑아서 나라에 쓰면 좋겠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추천제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추천을 해라 하니까 지방 수령되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을 다 추천을 했는데 120명을 추천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첫 번째로 1등으로 추천된 사람이 화담 서경덕인데 보라 그러니까 안 가잖아. 안 가잖아. 멋있잖아. 저도 좀 그런 멋있는 사람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안 보이죠. 그래야 뭐 존경도 하고 뭐 이럴 텐데 그 정도는 돼야 존경을 받아요. 남명조식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일방적으로 단성 현감을 해라 이렇게 명령을 보냅니다. 단성 현감을 해라. 그러니까 남명조식이 사직서로 올려요. 사직서로 올리고서 그 당시 이제 문정왕후가 이제 수령청정 문정 태우죠. 임금은 명정이고 문정왕후가 태우죠. 중동의 하나이고. 그런데 이제 거기다가 사직서를 올리면서 태우께서는 식견이 높으시다나 무슨 동걸 속의 바보에 지나지 않고 임금께서 또 사려가 깊다 하시나 선왕의 어린 과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그리고 사직서. 그래서 이제 죽을 뻔하죠.
그런데 이제 죽지는 않고 나중에 결국에는 그 제자들이 나를 구하죠. 박재우고 뭐 조정도 다 그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나서야 할 때 나서는 거죠. 언제 나서고 언제 나서지 않는.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걸 이라고 하는 거는 그 남성의 나라입니다. 조선은 여성한테는 영 안 좋은 나라예요. 남성의 나라예요. 근데 남성의 나라인데 그 남성의 나라 중에서도 아름다운 남성들이 있고 아닌 자들이 있거든요. 어쨌든 그런 남성성이 이제 리가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약자에게 투사가 되면 어떻게 되나 연려영역 끔찍하게 됩니다. 아니 임금이 예를 들어서 임금이 어떤 찬탈의 그 재앙을 당했는데 신하가 목숨을 걸어다니면 좋은데 남편이 병으로 죽었는데 여자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 이거는 참 끔찍한 일 아닙니까? 비슷한 논리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아름다운 남성성이나 그런 청백의 정신이 이게 훌륭하지만 지금 우리하고 그냥 같이 만났을 때 그 이야기가 쉽게 통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환상적으로만 보시면 안 되고요. 그런 일입니다. 그 정신이 사라지면 조선이 망하는 건데 사라지면 다 망했잖아요. 아니면 임진왜란도 망했겠죠. 임진왜란은 어떻게 서울이 함락당하고 임금이 의주까지 도망가고 왕자가 잡히고 이랬던 상황인데 어떻게 그게 역전이 됩니까? 그게 역전이 됐잖아요. 산에서 스물스물 내려오고 뭐 여기저기서 의병이 일어나고 해가지고 결국엔 뒤집혀버렸어요. 그래서 조선만 남고 다 망했습니다. 조선만 남고 저기 중국 명나라 망했죠. 그리고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 망했죠. 조선만 살아남았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이게 사라졌거든요. 이게 사라졌고 구한말에는 저게 사라져버렸죠. 그러니까 조선이 왜 망했는가? 이건 제국주의 침략 때문에 망했죠. 제국주의 침략 때문에 망했는데 원래 나라라는 게 많이 망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스스로 망하는 것도 있다. 이게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는 걸 얘기하다가 너무 지금 많이 말씀드렸는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주에게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도를 설명합니다. 그게 이제 형상의 도고 그리고 그 도를 일영일량 지위도 한 번 영하고 한 번 양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게 이제 법칙이라는 거죠. 한 번 영하면 한 번 양한다. 그 음과 양이 뭐냐? 원래 음이라고 하는 거는 날씨가 춥긴 춥습니다. 손이 시려워요. 이게 음입니다. 음이 이제 원래 왼쪽으로 이렇게 서면 이게 언덕입니다. 언덕이 서 있으니까 언덕처럼 안 보이죠? 펴볼까요? 언덕 맞죠? 언덕에 이제 그늘진 곳이에요. 네, 기본적으로. 그늘진 곳이 음입니다. 그럼 양은 뭐냐면 이 언덕이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태양이 있고 햇빛이 막 비치는 곳이에요.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원래 음과 양은 그늘진 곳과 양지바른 곳 이게 음과 양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양 그러면 한수 북쪽을 가리켜요. 양이라는 글자가 붙으면 산이 두 개. 산의 남쪽, 물의 북쪽. 그게 양입니다. 그래서 산은 물이니까 물의 북쪽이 되고요. 태산지 양 이러면 태산의 남쪽 이런 뜻이에요. 양이 따뜻한 곳, 그리고 해가 잘 되는 곳 이런 뜻이에요. 하면 예를 들어서 산암 그러죠. 산암. 산암은 원래 저기 경남 산청이 원래 지명이 산암이었죠. 그리고 산암은 지금 경기도에도 산암이 있잖아요. 산의 북쪽, 산의 그늘진 곳, 북쪽 이런 데 속성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음과 양은 그늘진 곳과 양지바른 곳 이런 데 속성인 겁니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한 번 떠난다고 하는 것은 그늘이 진다는 얘기예요. 추워진다는 얘기죠. 한 번 안 한다고 하는 해가 난다. 따뜻해진다는 얘기죠. 한 번 추워지고 한 번 따뜻해지는 거. 그게 도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걸 이제 보이지 않으니까 저걸 보이게 하려고 이제 그림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상입니다. 근데 가장 기본적인 상은 음과 양이죠. 음과 양이라고 하는 두 개의 효입니다.
양을 그릴 때는 이게 선 하나를 그었어요.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음과 양이라고 하는 게 보이기 때문에 도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만 그 음과 양을 서로 상대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양은 보이는 거고 음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양은 남자고 음은 여자고 양은 따뜻하고 음은 차갑고 뭐 그런 식으로 좀 분류를 할 수 있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100분이 오셨다 그러면 100으로 분류를 하는 게 가장 완벽하지만 일단은 100이 다 파악이 안 되면 남녀로 나눌 수도 있고 연령대로 나눌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고 했죠.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분류 나눕니다. 그래서 양과 음으로 나누면 양은 이렇게 보이는 선 하나를 그어서 표시를 합니다. 그 음은 보이지 않는 건데 보이지 않는 걸 어떻게 그리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그리는 방법 간단합니다. 보이는 걸 이용하면 되죠. 그래서 보이는 것 두 개를 그어놓고 가운데 여기 뭐라고 하면은 보이지 않는 거죠. 이게 음이에요. 양은 이렇게 보이는 것이고 그거는 이렇게 보이지 않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기화해서 이걸 이제 겹쳐가면서 4,3이 되고 지난번 말씀드렸죠. 8개가 되고 64개가 되고 4,096개가 되고 32,786개가 되고 1,600만 배가 나오고 이렇게 배가 나오고 뭐 얼마든지 계속 겹쳐 나가면 뭐 우주에 있는 원자의 수만큼 다 만들 수 있죠. 수라고 하는데 얼마든지 이렇게 적시키고 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기 위해서 이 상을 만듭니다. 보이게 하는 방법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보이게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걸 이제 기본적으로 이걸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8개니까 사실 뭐 복잡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주역을 읽으시려면 이건 뭐 그냥 무조건 그냥 너무나 당연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양보 세제만으로 이루어지는 배는 배의 명칭이 근입니다. 근배예요. 이거 3번째 들어가야 됩니다. 잘 아시죠? 이 꾀도 3개 들어가 있죠. 감꾀도 3개 있고, 본꾀도 3개 있죠. 사실 뭐 택괴와 진괴와 간괴, 태, 진, 손, 간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근이라는 괴는 괴의 이름은 근이고 괴의 명칭은 근괴. 그리고 괴의 상, 그 괴가 나타내는 상 이미지가 있다. 그 이미지가 뭐냐?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대표가 하늘. 그런 나오면 다 하늘이다 이렇게 있다 생각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괴의 덕이 있어요. 지금 괴의 성질입니다. 근실이에요. 근실, 성실입니다. 고대 중국의 텍스트 중에서 주역과 가장 가까운 텍스트를 찾아보면 중용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용에 보면 천도를 얘기해요. 천도. 하늘의 도. 천도를 이야기할 때 그 천도를 뭘로 표현하면 성자로 표현합니다. 전성성자, 진실함. 사람들이 이제 하나의 운행을 살핀 거죠. 해가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지고 또 떴다가 지고 달도 그렇고 별도 그렇고요. 끊임없이 변화하죠. 하지만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그게 이제 성실로. 우리 인간도 저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용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있는 그 중용이라는 책은 천명을 이야기하면서요. 천명. 지난번에 제가 이제 하늘 천자 말씀드리면서 주나라 시대 얘기를 했는데 주나라는 유목민 기본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농경을 기본으로 사는 사람들과 유목을 하는 사람들과의 가치관의 차이가 있는데 농경 정착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일정한 장소에 집착합니다. 그렇죠? 땅에 집착하잖아요. 땅에. 그 땅에서 이제 모든 게 나오니까 땅에 집착합니다. 어디가 몫이 좋고 땅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목하는 사람들 땅에 집착하지 않죠. 돌아다닙니다. 그랬을 때 어떤 특정 지형지물이나 특정 지역은 중요한 가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일이면 떠나는데 뭐 거기 뭐 증거봤자 상처만 줍니다. 그래서 늘 일정하게 범접할 수 없는 존재, 이 하늘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하늘이라는 존재가 끝까지 이 신격화된 존재로 남아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다른 것들은 우리가 이제 어떤 보석이나 토템이나 이런 것들은 인지가 발달하면서 점차 물리쳐지죠. 왜냐하면 인간이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신성시하지 않거든요. 네, 신성시하지 않습니다. 보호의 대상으로 보긴 하죠. 보호의 대상으로 보는 거하고 신성시하는 건 전혀 다르죠. 쉽게 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크다란 나무라든지 보험이라든지 아무리 더 강한 존재라 봤자 쉽게 범할 수가 없어요. 근데 범접할 수 없는 게 이게 하늘입니다. 초월을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중용이라는 문헌에서는 이게 저 초월적 존재를 자기 내면으로 끌어들여요. 이게 성이에요. 천명지위성. 하나님 명령한 것을 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끌어들입니다. 자기 내면에 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걸 닦아요. 수양을 해요. 자기 내면에 있는 도덕성입니다. 그걸 수양을 해요. 그 수양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 범접할 수 있는 이 천, 여기로 이제 도달할 수 있는, 다가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면 인간이 자기 내면에 있는 이 성, 도덕성을 수양을 하면 천지가 제자리를 잡고 하늘과 땅이 제자리를 잡고 만물이 길러집니다. 천지와 이제 대등한 존재. 인간이 그리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접근하는 게 중용의 텍스트인데 주역과 상당히 유사합니다. 특히 이제 이 지점이요. 근실하다 이게 성실이거든요. 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모든 게 매달려 있는 존재라고 봤어요. 그래서 이 해와 달, 별, 해도 하늘에 걸려 있고 달도 하늘에 걸려 있고 뭐 그래 이런 말이 있어요. 월이천인데 이 리어자가 오려 고구려 할 때 이런데요. 그때 화려하다, 순리하다 이런 거 쓰지만 본래는 비예요. 다른 비. 걸려 있다 이런 거. 월이천하면 달이 하늘에 걸려 있다. 걸려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대부터 이제 뭐 하늘에 격을 몇 개나 9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해가 걸려 있는 면이 하나가 있고 하늘이 하나 있고 달이 걸려 있는 면이 하나 있고 그 해와 달이 또 빠져가면 하나가 한 명 갖고 설명이 되는데 각각 다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금목수와 토 이게 또 각각 하나씩 있고 각각 다 달라지니까요. 어떤 게 일로 가다가 막 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일정은 함성이 있고 이런 식으로 9겹이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쨌든 해도 붙어 있고 달도 다 붙어 있는 것, 별 이런 게 다 붙어 있는 게 하늘이 있어요. 그리고 그 하늘은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때가 되면은 추위가 가고 더위가 오듯이 때가 되면 일정한 위치에 다시 옵니다. 그게 이제 근실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늘과 이 근실하지 않고 하는 걸 연결시켜서 근실을 상상을 해야 됩니다. 상상을 했는데 지금 우리의 상상과 옛사람의 상상이 딱 맞아떨어지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딱 맞아떨어지면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그 상상력이라고 하는 게 어떤 점에서 비슷하다고 보편적인 게 있다는 얘기죠. 입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는 이제 결국 그 옛사람이 상상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상상력이 정말 탁월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상상을 발휘했을까? 이렇게 살면 정말 재미있게 살겠구나. 아니면 그냥 뭐 하늘이 어제도 그놈의 하늘이고 오늘도 그놈의 하늘이고 지겹잖아요. 그렇습니까? 저는 이렇게 지겹죠. 맨날 그냥 쳇바퀴 놀듯이 지겹잖아요. 근데 주역을 지은 사람 보면 그게 맨날 그렇게 하죠. 끊임없이 변화하고 끊임없는 새로운 상상이다. 저는 이제 특징이 양로 세 개로 이루어져 있죠. 양 세 개만 이루어져 있어서 양이 예입니다. 모든 예를 들어서 이 택배는 하나가
음이죠. 태변이 근교에서 온 겁니다. 네, 맨 위에 있는 양용 하나가 음이 돼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봅니다. 그 다음에 이 뼈도 근교에서 왔어요. 근교의 중앙에 있는 놈이 변해서 음이 됐어요. 그래서 이 뼈가 됩니다. 이 진뼈는 공뼈에서 왔습니다. 왜냐하면 공뼈의 맨 아래의 음료가 변해서 이렇게 양이 되면서 진뼈가 됩니다. 그래서 기본은 양의 근원은 근뼈, 음의 근원은 공뼈입니다. 간뼈는 공뼈에서 나옵니다. 맨 위에 있는 효가 양료로 변하면서 공뼈가 간뼈가 되고, 간뼈는 역시 공뼈가 변한 겁니다. 중앙에 있는 이 음효가 양으로 바뀌면서 간뼈가 됩니다. 송뼈는 근뼈에서 왔죠. 맨 아래에 있는 이 양효가 음으로 바뀌면서 송뼈가 됩니다. 이런 식의 설명도 같이 배를 해설할 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택배인데요. 태는 연못입니다. 이게 이제 맨 위에 있는 음료가 양효 이렇게 풀이를 합니다. 여자 한 명이 남자 둘 위해서 기뻐하는 모양입니다. 이렇게. 남자 둘이 이제 이 여자의 마음을 위해서 경합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가 못 참아요. 그잖아요. 아닙니까? 그 사람은 기쁠 것 같은데. 태가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 태가 이게 원래 글자가 이게 들어가면 다 사람입니다. 사람도 여러 가지 있다 그랬죠. 근데 이렇게 쓰면은 사람이 이제 똑바로 서 있는 모습이고, 그래서 밑에 땅 지표를 그리면 설립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이제 사람 인자를 옆에 그리면 이건 시립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랬죠. 사람이 옆에서 시립하고 있으니까 큰 높은 자리 위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엎드려서 기는 모양이에요. 이게 공경경자의 경입니다. 어떤 사람이 앉아 있는데 옆에서 사람들이 기어요. 설설 깁니다. 그게 이제 이것도 사람이고, 이렇게 그리고 이제 누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누울 와자를 이렇게 쓰죠. 근데 이제 누워 있는 건 이게 세워놓은 글자인데 이게 누워 있다는 뜻입니다. 병에 걸려서 누워 있는데요, 전부.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면 전부 질병이 돼요. 이 안에 들어가면 뭐든지 다 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침대고요. 누워 있는 사람입니다. 그 그림이에요, 그냥. 한자 아주 쉽습니다. 제일 쉬운 글자가 한자예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시면 됩니다. 한자만 아시면 85% 읽을 수 있다고 했죠. 13개월을. 쉽습니다. 다 뭐 5만자 뭐 이렇게 되니까 그게 5만자 다 아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3천자만 아셔도 98.5%를 읽을 수 있다고 했고, 3천자는 동의보가 보면 총명탕이라고 있어요. 그거 하나를 먹으면 하루에 1000자로 외운다고 했어요. 낚기근을 빌리면 300이면 그냥 3000자. 예. 저희가 좀 이상한 얘기를 지금. 근데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그려져 있으면 걸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위에 입구자가 있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돼 있는 건데요. 지금 이렇게 돼 있는 태는. 이게 사람의 입가에 입이 이렇게 웃는 모습이에요. 입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웃고 있는 모습이에요. 네. 그게 태예요. 그게 기뻐한다는 거죠. 기뻐하는 여성의 모습을 그린 거예요. 그린 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은 이 배의 명칭은 태가 되고, 배의 산은 태, 연못입니다. 열태이라고 해요. 연못이 이제 기쁘다는 뜻이고, 윤택하게 해준다, 적셔준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태를, 태이 이제 연못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성설자로 되어 있지만, 원래는 이제 깃벌열자입니다. 깃벌열자로 좀 많이 드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윗괴. 그 배의 명칭은 윗괴이고, 그리고 배의 상이 불이고, 화. 그리고 배의 벽이 밝은. 그리고 불이라고 하는 게 밝게 비추는 겁니다. 그런데 주역에서는 저 명은 밝은 벽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밑에 땅이 있다. 근데 그 위에 불이 있다. 불이에요.
타지 진입니다. 진은 무슨 뜻이냐? 태양이 땅 위에서 떠오르는 모습을 진이라고. 태양이 땅 위에서 떠오르면 땅이 상상력이 발휘해야 됩니다. 이게 아니면 상상이 안 되면 이게 무슨. 그리고 이 불이 하늘 위로 올라갔다. 그러면 아래에 하늘이 있고 위에 불이 있다. 이게 뭐냐? 위에 불, 아래에 하늘. 대유입니다. 대유는 천하의 모든 것을 다 차지했다. 천자예요. 저 하늘 꼭대기에서 이렇게 태양이 비치잖아요. 그 빛이 온누리를 다 덮는 겁니다. 그게 천자예요. 천자의 기상. 대명중천입니다. 밝은 대명이라고 하는 게 태양인데 이게 임금이 저걸 뜻해요. 천자는 저걸 뜻해요. 이게 온 하늘을 다 덮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이 떨어졌다. 떨어져서 땅이죠. 땅 밑에 불이 떨어졌다. 그럼 이 괴가 명이에요. 밝음이 무너졌다. 암흑의 시대. 명이. 황종이가 명나라가 망한 다음에 명이 대방록이라고 지었어요. 명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세상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문명세계인 명나라가 무너지고 망하고 그런 상태에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는 명이 있어요. 명나라가 망했다는 뜻도 되고 문명세계가 망했다는 뜻도 됩니다. 그건 또 절명하죠. 그러니까 이 임금의 덕이 땅 밑에 떨어져 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무게가 치는 배도 있는데 그 배는 또 임금의 누군 적을 또 합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쭉 내려오는 발. 그래서 일단 이제 명은 밝은 걸 그립니다. 그리고 진은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음호가 양으로 변하면서 양으로 변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양은 생깁니다. 약동을 생명의 약동을 움직입니다. 진을 일단 진동한다는 뜻도 되고 뭐가 이 음기 밑에 있는 양기 음기 내 밑에 있는 이 효가 양으로 변하면서 밑에서 약동합니다. 그래서 진동한다는 뜻이 되고 우레라는 상은 우레입니다. 우레라고 하는 게 이게 원래 우레죠. 우레인데 그걸 그냥 우레라고 발음들을 많이 하니까 우레로 그냥 맞춤법을 결정했죠. 우레. 잘 맞는 것 같습니까? 언어라고 하는 게 그물처럼 엮여져 있는 건데 어떤 것 말이죠. 바꿔버리면 다른 게 다 교란이 되죠. 옥두선이를 뭐로 바꿔버리면 옥두선이 풀도 바꿔야 되고 그물처럼 엮여져 있죠. 그걸 잘 보고 또 바꾸든가 해야 되는데 다른 외는 다 그대로 놔두고 외만 외로 바꿔놓으니까 이상해졌죠. 그리고 다른 얘기 하는 겁니다 지금. 맞춤법 원래 국가에서 맞춤법을 결정하는 게 자체가 좀 이상하긴 해요. 그러나 저도 뭐 그렇게 쓰기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게 꼭 맞는 건 아닙니다. 프랑스 같은 나라는 각자 맞춤법이 따로 있어요. 판사도. 우리나라는 통일하는 걸 좋아하고 하니까 맨날 그냥 국가에서 권력을 잡고 있어요. 근데 이제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는 다양한 상태로 살아가는 걸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게 두려운 거죠. 왜 두려울까요? 그만큼 닫혀있어서 그렇죠. 열려있으면 두려울 이유가 없잖아요. 닫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나면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는 거죠. 뭐가 약한데? 인문적 기반이 약합니다. 근데 그 약한데 그걸 또 무시하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우레, 이렇게 했을 때 우레. 그리고 이제 또 움직입니다. 왜 이게 중요하면 이런 것들이 만나갖고 이제 이야기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이거 어떤 역할이나 캐릭터라는 게 있잖아요. 캐릭터. 각자의 그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햄릿 같은 인간형, 이런 게 있어야 이제 이야기가 진행되잖아요.
만약에 햄릿이라는 그 영국 작품 속에서 햄릿이 햄릿 같은 인간이 아니면 이야기가 저 복수를 일단 안 할 거고, 그죠? 네. 이야기가 나와. 이상해지는 거죠. 그런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캐릭터들이 어우러지면서 얼마나 말되게 가느냐. 이게 이제 그 완성도를 좋아하잖아요. 그게 이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두고두고 다시 보지 않을 수 있더라고 하는 거죠. 근데 손은 이제 맨 아래에 있는 양기, 맨 아래에 있는 양기가 그냥, 이제, 손인데, 손의 뜻이, 순종한다는 뜻이 돼요. 근데 손은 이제, 이 본배가 손이기 때문에 손으로 표현하지 않고 그냥 손으로 표현했는데, 겸손의 손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겸손하다 이렇게. 겸손의 손과 같다. 그리고 이제 손은 바람입니다. 바람이라고 하는 게, 형체가 따로 없죠. 기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데에도 다 들어갑니다. 자유죠, 자유롭게. 어디에나 다 들어가요. 바람이고, 손, 맞춘다는 뜻이에요. 어디에든 다 들어간다. 들어간다고 하는 게 푹 끼고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손이 이제 바람이 되고, 낮춘다는 뜻이에요. 감은 물입니다. 물이죠. 주역에서는 물이 좀 다르게 나타나요. 예를 들어서 물은 대체로 동양 철학에서 물 그러면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가집니다. 공자도 자재천상화 선생님께서 심해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서자에서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불사주의라고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공자거든요. 서양의 헤라클레토스는 뭐냐면 흘러가는 물을 보고 만물은 유전한다. 그 글을 유자서라고 합니다. 지금 흐르는 물체가 없어. 끊임없이 유전을 변화한다. 그래서 어제 들어갔던 물에 다시 들어갈 수가 없다. 만물의 유전 변화를 얘기한다. 뭔가는 가는 것이 이와 같구나. 잠시도 쉬지 않는구나. 밤낮으로 쉬지 않는구나. 동자도 그렇고 매주하고. 좀 노자는 삼성약수. 최고에서는 물과 같다. 우리 지금 물처럼 살아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아니다, 그죠? 자연을 보는 태도가. 또는 뭐로 되어 있다. 물로, 마음이 물로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그죠. 그러니까 상당히 분석적이고, 자연을 지배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보입니다. 그거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 특징이 있는 거죠. 딱 볼 때. 분석적이고요. 그러니까 그런 건 뭐, 우리가 어떤 문자를 볼 때도 그 차이가 나요. 문자 이쪽에는 이제 상형 문자, 이쪽은 이제 알파벳, 이런 걸 갖고 얘기할 때 어떤 기호를 만드는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는 뭐, 산하면은, 산 모양을 그려놓는 이런 걸 쉽게 연상을 하는데, 알파벳 문화권은 그런 것보다는 이제 발음 기호를 어떻게 쓰느냐, 완벽하게. 이게 오히려 더 중요한 거죠. 이게 그런 데 확실히 차이가 납니다. 근데 주역에서는 좀 특이하게 물을 긍정적으로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올라가 있던 이 대체로 긍정적으로 비 뭐 이런 거 걸리고요. 땅에 있는 물은 빠진다. 위험한 물에 빠지면 죽잖아요. 그걸로 이거 주로 감을 구덩이 감 물구덩이가 들어가면 빠지면 죽는 험한 것으로 험한 성질을 가진 것으로 설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래에 산이 있다. 그리고 위에 물이 있다. 이러면 저 물은 물대로 흐름하고요. 산은 높고 높아서 쉽게 넘어설 수 없어요. 산은 거친다. 산을 가다가 멈춘다. 쉽게 범하는 거예요. 산을 뭐 쉽게 범하지 못하냐고. 산도 산나라인데 높은 산은 정말 금방 배웠죠. 새들은 쉽게 나는 줄 알았더니 에베레스트는 보니까 새들도 쉽게 못 넘는구만요. 그거 한 번 넘는데 거의 목숨 걸고 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게 제 바람이 언제 불 공포 이런 걸 다 생각을 해가지고 이렇게 새들이 이렇게 운동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번 실패하다가 간신히 성공하더라고요. 저는 그냥 생을 쉽게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그것도 그냥 뭐 8,000m 되니까 쉽지를 않거든요. 산은 이제 멈춘다는 거예요. 가다가 멈춘다. 이게 두 개가 겹쳐져 있으면 건. 이거는 뭐냐면 절름발이 건. 잘 못 걸어가. 큰 마음이 앞에 겹쳐져 있기 때문에 쉽게 못 가는 거예요. 그런 의미입니다. 어려움이 이렇게 교육에 중에 어려움이 세 종류가 나옵니다. 분난이 있고, 건난이 있고, 겁난이 있고, 이런 게 조금씩 달라요. 감이 있고, 그리고 간에 대한 건 방금 같이 말씀드렸죠. 멈춘다. 산입니다. 그래서 고는 이제 땅이죠. 이제 따른다. 손자가 이제 글자 자체가 왼쪽에 이제 내 천자, 냇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머리 열자인데 사람이라고. 흘러가는 물을 따라서 사람이 물길 따라서 같이 따라 내려가는 겁니다. 순리, 뭐 이런 뜻이에요. 손자와 반대되는 글자는 역자예요. 순과 반대가 역이죠. 역이라는 글자는 이게 길이거든요. 길이고 큰 대자를 거꾸로 두 개를 연이어 그려놓은 거예요. 거꾸로 되어 있어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오는 사람이거든요. 역주행이 역주. 맞이할 역자도 됩니다. 저쪽에서 오는 사람은 내가 맞이하는 거예요. 위험하죠. 역주행이 이게 이제 순과 역의 차이죠. 순은 따라가는 것이고 역은 거스름이 나죠. 물질을 반대로 올라.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이 8괴가 여러분들 거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끼리 딱 만나면 바로 이야기가 바로 구성이 됩니다. 딱 만나면 아 이런 이야기구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상상의 본과 간이 만났다. 예를 들어서 이런 상상은 쉽죠. 아래에 땅이 있고 위에 산이 있고 이런 상상은 쉽죠. 산이고 지고 산이 같으니까 이런 상상은 쉽습니다. 쉬운데 반대로 이런 상상은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산이 있어요.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산이 있으면 그게 산입니까? 그냥 땅이지. 그러니까 상상이 필요한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의미로 되냐면, 원래 배가 이렇게 상하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 상은 위, 이건 아래, 상은 저 피, 저쪽 타이, 저쪽은 나, 이건 적, 이건 우리, 이건 바깥, 외면, 이건 내면, 이런 뜻입니다. 산이 뭐냐면 덕을 상징해요. 높은 산, 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높은 사람 하면 준자를 쓰죠. 준건할 때. 준자. 뭐가 높으냐? 덕이 높은 사람이에요. 준덕이에요. 산자를 하면 역시 높은 산. 역시 준덕이라는 뜻을 씁니다. 높은 산처럼 높은 덕. 준자를 왼쪽에 물숫자를 하면 펄준자예요. 물처럼 깊은 덕이죠. 아주 훌륭한 덕. 산은 다 덕을 합니다. 원어에 보면 인자 요산 그러죠. 이미 덕의 역점이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산을 좋아합니다. 산을 좋아하는 게 등산의 취미다 이 뜻이 아니라 바로 그런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저기 바깥에는 땅이 있고 안에는 산이 있는데 이게 나의 덕이에요. 이건 타인이거든요. 내가 덕을 가지고 있으면서 밖으로 덕을 내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훌륭한 덕을 갖고 있는 게 이 안 내면이거든요. 훌륭한 덕을 아름다움을 갖고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를 않는 겁니다. 왜? 그러니까 밖에 있는 사람이 보는 뭡니까? 손이죠. 따르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따르는 거죠. 밖에 있는 사람이 따릅니다. 내가 안에 있는 훌륭한 가치를 드러내지 않고 간직하고 있으면 밖에 있는 사람이 따릅니다. 그걸 자꾸 잘났다고 드러내면 안 따르죠. 그거 이상하죠. 근데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이게 상상이 가능해야죠.
땅 밑에 무슨 산이야. 이래가지고 주역 상상을 못 따라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대상을 바라볼 때 고정관념이나 어떤 분석적 태도나 뭐 이런 걸 잠시 내려놔야 주역의 상상력을 좀 더 자유롭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세와 8세가 또 만나서 만들어진 이제 64개의 이야기인데 이게 잠시 다음 시간 중에 이 시기가 시간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책 한 시설하고 시설과 소리입니다. 중에서 시간 그리고 그 중에 빈풍 이렇게 되어 있는데 피는 지형이에요. 풍은 다른 풍자지만 일단 시경에는 시가 통, 아송, 흥부비 6개의 장르로 분류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 풍이 제일 쉽습니다. 그러니까 풍이 북풍이에요, 북풍. 어떤 제후국에서 그 제후국의 그 백성들이 노래한 것. 그러니까 국가의 뭐 공식 음악이 아니라 국가의 공식 음악은 아예요, 아. 정답은 아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제 아가 있고 송이 있어요. 송은 찬송가입니다. 그 제후국의 선조들을 칭송하는 노래, 송가. 그리고 아는 이제 국가의 공식 음악이고, 그리고 이제 풍은 그냥 유행가예요. 민속가예요.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빈이라는 곳이 글자가 좀 작네요. 빈이라는 게 이제 지명이거든요. 이게 이제 어떤 곳이냐면, 요렇게 해봤습니다. 나눌 문자 옆에 우반 넣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저게 그 주나라, 이제 하나라가 있고, 하나라가 망하고 이제 상나라가 들어서고, 상나라가 곧 은나라거든요. 은나라가 망하고 이제 주나라가 들어서는데, 그 주나라의 선조 중에 이 태왕이 다스렸던 지역이 빈이에요. 그 빈이라는 곳에서 이 백성들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지은 시가 바로 이 시입니다. 그러니까 긴 시인데 시경의 시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로 손꼽는 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댁에 가시면 시경을 한 권 사셔서 그 중에서 빈풍, 시경 빈풍의 7월이라는 시를 한번 찾아보시면 그러면 이제 시 전문을 이렇게 보시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바로 여기에 일양, 이양, 삼양, 사양이라고 하는 수역적 사고에 기초한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 시를 말씀드립니다. 이 시 자체로도 참 아름다운 시인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 역학적 사고를 이해할 수 있는 실마리가 여기 있거든요. 한번 보시죠. 7월에 대화 심성이 서쪽으로 흘러가면 7월달이 되어서 심성이라고 하는 게 마음 심자 심성인데요. 이 고대에 이 전통사회에 꼭 고대만 그랬던 것이 아니라 별자리를 7개씩으로 나눠서 28수라고 했어요. 28수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그 28수의 각각의 별자리가 뭐 동방에 각항저방 신미기 7개의 별자리가 있어요. 그러면 주후 여허 위실격 정규기성 장입집 이런 식으로 각각의 방위마다 7개의 별자리가 있고 그 7개의 별자리와 또 다른 수많은 항성 그 해와 달이 지나가는 길 이런 걸 전부 또 그려놓은 그 그림이 천상열차 분야지도인데 덕수궁에 가시면 구경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그
동쪽의 그 별자리를, 동쪽이라고 해도 이 천국의 4분의 1이니까 굉장히 넓잖아요. 그걸 또 7개의 구역으로 나눴어요, 별자리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신성이 있는, 각한, 저간, 신미기 할 때 신. 거기 이제 또 신성. 그래서 7월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천국가 이제 움직이니까 사실은 이제 지구도 움직이고 지구가 스스로 자전도 하고 태양을 돌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체에 이제 변화가 생기죠. 그 변화가 생기면 이제 7월달 되면 이 신성이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때를 기록하기 위해서 그렇게 관측을 합니다. 천문을 관측하는데 그 농경에 꼭 맞는 때를 알아내야 되니까 천문을 관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그 우리가 요즘 천문 관측하는 것보다 될까요? 지금도 천문을 관측하고 할 때 그런 낭만이 있는가는 잘 모르겠는데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우리가 별을 관측한다고 하는 게 그 로망이 있잖아요. 네, 있죠. 아무리 마음으로 봐도 그 로망이 있습니다. 저도 그 목성을 처음 봤을 때요, 그 충격을 잊지 못합니다. 그 목성을 봤는데 목성이 동전만큼 보이고요. 옆에 그냥 점이 그냥 바다닥 붙어 있는데 그게 목성의 위성전이더라고요. 그게 참 그 기적 속는 기억인데 그런 분들 다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망원경으로 봐도 이제 그런 게 다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다 알아도 그 별을 관측한다는 게 이제 로망이 있는 건데 그 당시에 뭐 이렇게 저는 전체의 운행이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크다란 감동을 줬을 겁니다. 그런 걸 앞에 이제 이렇게 기술을 한 거죠. 7월달에 그 스케일이 크잖아요. 네. 우리는 약간 갇혀있는 게 스케일이 크다. 대화신성이 시스템으로 다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면 9월달이 되어서 옷을 지어 맞춥니다. 날씨가 추워진다는 뜻입니다. 9월이 되면 옷을 지어 맞춥니다. 가족들 다 옷을 입는 거죠. 그러고 나서는 이제 10월달이 되고 11월달이 되고 12월이 되고 이렇게 되는데 일양의 날 해야 되는 거예요. 양기가 하나가 있는 날 이런 뜻이에요. 양기가 하나가 딱 있는 날. 그러니까 주역으로 치면은 이러면 이제 양기가 몇 개가 있는 날이냐? 그러면 이제 날이라고 날짜를 씁니다만 그 때를 뜻해요. 이게 달이 될 때도 있고 시기를 나타낼 때도 있고 계절을 나타낼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날 보자 이러면 그 날이 단 하루입니까? 네, 단 하루일 수도 있고 좋은 세상일 수도 있고 이라고 있고 포괄적이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달이에요. 달. 일양지일 하면은 일자를 썼지만 날일자를 썼지만 그건 달을 뜻해요. 일양이달 하면 이거는 이제 육양이다. 양기가 6개죠. 일양이달 하면 양기가 밑에 하나밖에 없는 달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언제냐? 11월달, 11월달. 이양이달 하면 밑에 양기가 2개 있고. 지금 거꾸로. 네. 밑에 양기가 하나 있고. 제가 춥긴 추웠나 봐요. 양기를 그리워해서. 이런 걸 입을 잘못 쓰겠어, 처음에. 양기 하나 있고. 나머지 다 옮기고. 그리고 이제 양기가 2개가 되면 이양이 날. 네, 이게 이제 이양의 날에는 바람이 차갑고, 그리고 이양의 날에는 날씨가 춥다.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 춥잖아요. 그리고 이럴 때에 옷이 없고 갈포가 없으면 옷과 갈포, 옷감을 뜻합니다. 어떻게 한 해를 마치겠는가? 어떻게 한 해를 따뜻하게 마칠 수 있겠는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삼양의 날 나오고 사양의 날 나오는데 삼양의 날에는 재미를 가져오고 이렇게 되죠. 삼양의 날은 바로 양기가 밑에 3개가 있고 위에 음기가 3개가 있고 이게 삼양의 날. 이게 언제냐면 1월달이에요. 정월달. 13경 중에 춘추라는 문헌이 있죠. 춘추도 이제 춘추 좌시전이 있고 춘추 공양전이 있고 춘추 곡양전이 있습니다. 3전이 있는데 어쨌든 모든 그 3가지 춘추가 모두 다 제일 처음에 원년춘 왕경을 원년이다. 봄이다. 주나라 왕이 결정한 정월이다. 정월이 봄이에요. 이게 춘지.
이게 바로 이제 이 삼양이 바로 봄이에요. 삼양의 날은 제기를 가지고 있어요. 제기라고 해서 이 농사지어요. 제기. 그리고 이제 사양의 날에는 성큼성큼 걸어가서 농사를 지어요. 우리 여인들과 함께 저 남쪽 반이랑의 세참을 내가. 그랬더니 건너가니 전준이라고 합니다. 전준이 와서 이쁘구나. 이제 7월달, 7월 쫙 나와요. 그리고 굉장히 5월달에는 귀뚜라미가 다리를 울고 7월달에는 귀뚜라미가 날개를 비벼서 울고 그리고 8월달에는 그 귀뚜라미 이름도 계속 바뀌어요. 귀뚜라미가 마루에 올라오고 9월달에는 귀뚜라미가 실소리 이구상하라 귀뚜라미가 침상 아래로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쭉 써있고 기가 막힙니다. 한번 꼭 보시고요. 그거는 이제 이 주제와 상관이 없으니까 거기까지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제 이런 시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이양, 삼양, 사양 바로 이게 주역에 각각 사고가 딱 맞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중에서 삼양이 바로 아래 양미가 3개 있고 위에 하늘이 위에 땅이 있는 건데 이 배가 바로 택배예요. 택배 이제 지천 택배 위에 땅이 있고 아래에 하늘이 있어요. 이때 보면 이제 이 택배를 어떻게 풀이하냐면 천지교태에 일어났습니다. 하늘과 땅이 사귄다. 하늘과 땅이 사귄다. 이게 지금 양기가 지금 이 밑에 있는 거거든요. 원래 이제 이 한자에서 밑에 있다고 하면 이게 땅 밑입니다. 땅 밑. 재능이라고 할 때 제자를 이렇게 쓰잖아요. 이게 재능이라고 할 때 제자거든요. 이게 뭐냐면 이게 땅입니다. 땅 밑에 싹이 있는 거예요. 이 싹이 밖으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재라고 하면 재능이라고 할 때 재능은 잠재적인 능력입니다. 재능을 보기가 힘들죠. 우리가 어떤 방면은 인재를 이제 봐야 되는데 재능을 봐야 되거든요. 재능을 보고 드러나는 것만 보면은 뻔하죠. 재능을 봐야 돼요. 재능을 봐야 이제 그 눈이 이제 아마 예를 들면 어떤 예술 분야나 뭐 이럴 때 특별히 그 눈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무슨 바이올린의 대가 뭐 이런 사람들은 다 같은 선생 제자들이에요. 보면 정경화, 핑크스, 그만 보면 다 같은 선생 제자들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선생이 딱 보는 게 있는 거죠. 그리고 그걸 가르쳐가지고 갖다 주는 거예요. 그런 눈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눈이 없으니까 맨날 스펙만 봐요. 스펙만 보니까 맨날 이렇게 그러니까 세상이 안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공부 좀 이렇게 한 것 같고 막 결정이 돼 있으니까 굉장히 비창조적인 사회인데 그럼에도 그렇게 연구했나 참 이렇게 대단히 이제 이게 잠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또 잠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양이세. 이게 이제 바로 바야로 밖으로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이 교제하는 게 해다. 천지교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광화문에 딱 쓰시면은 광화문 있고 그 다음에 그 흑례문 있죠. 네, 광화문 딱 쓰면 광화문 그 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직선상에 흑례문이 딱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문은 근정문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정전이 있죠. 그 다음 문은 사정문, 사정전이 있습니다. 근정전은 국가의 공식 의례를 하는 데고 사정전은 임금의 평소 집무실이에요. 정치를 담당하는 것이거든요. 근정은 뭐 왕세자 책복팀이나 왕 지휘식이나 이런 거 하는 거고요. 엄청나게 거대한 분야고 사정전은 이제 평상시 직무를 하는 거예요. 고승왕님이 얼마나 바빴는지 성경을 보고 나옵니다. 그거 보면 왕 못하겠다 싶은 거예요. 뭐 이런 이 왕이 뭐 이렇게 그 왕의 하루가로 다 이렇게 정도 힘들 정도로 키고요. 한다 안 하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정전이 있고 그 다음에 강명전이 있습니다. 강명전은 이제 임금이 평소에 모르는 것이에요. 직무실이 아니라 평거시 직무를 하지 않는 연거시 그냥 놀 때 거기. 그 다음이 교태전이에요. 그게 요 교태입니다.
도태전은 왕비가 머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가서 같이 잠자는 데죠. 그 왕은 하늘이고 왕비 땅이니까 천지교태 도태전입니다. 전부 그 가장 중요한 건물이 전부 직선상에 놓여 있죠. 그 외에 뭐 태자가 머무는 곳이나 뭐 대비마마가 있는 자경전이나 이거 옆에 뭐 이렇게 곁다리 붙어 있고요. 왕과 왕비는 오로지 직선상에 있죠. 오직 정극밖에 없죠. 그러니까 딱 공격하기 딱 좋게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르게 다 덕으로 가서 덕이 무너지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교태의 열기가 거기서 나옵니다. 대조는 그 대조전도 있죠. 대조전은 삼덕궁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삼덕궁은 뭐 대전이라고 대조전인데 이것도 비경제천 대인조야라 주역에서 나옵니다. 대인을 만드는 것. 아니, 왕과 왕비가 이렇게 같이 자면서 뭘 만들죠. 사람을 나누고 이제 그 결과물이 대인이잖아요. 이게 천하를 다스리는 대인을 만든다고 대조전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울의 궁궐이나 이런 것들은 전부 이렇게 성리학적 가치 입각해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모르면 뭐 안 읽힙니다. 중화전, 독수는 중화전 있잖아요. 중화전. 중용이에요. 키로에락기 위과를 위주 중용, 중. 가리 대중전을 위주 관여할 때 다 중과 화를 이루는 위치,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창덕궁 도남은 대덕도나 소득출류, 도나가 큰 저거로 교화시킨다. 그것도 저기서 나옵니다. 중용. 그런 식으로 딱 만들어 놓습니다. 들어가면 그 건물 이름 하나하나가 다 13경에서 다 뽑아내는 것이 있고, 그걸 알아야 어떤 의미로 건물을 지어야 될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양기가 소생하는 이걸 이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거는 노자가 한번 가고 노자는 이렇게 있고, 오생일 써보죠. 오생일, 도가 노자에서 도, 이게 노자에서 도가 뭐냐? 도가 뭔가 노자를 한번 읽어도 도가 뭔지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도 대신에 다른 걸 막 넣으시면 돼요. 도 대신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저기다 막 도라는 글자 대신에 다 넣으면 됩니다. 돈이 좋으시면 돈 이렇게 읽어요. 돈이 하나를 낳고 다 됩니다. 이제 노자 설명하는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잠깐 피하고요. 도생일, 도가 하나를 낳는다. 일생일, 하나가 둘을 낳는다. 그리고 각각 이생삼. 네. 뭐 이상할 게 없죠. 도생일 그러면 일생일 그러면 이생삼 가야 됩니다. 삼생, 사, 일이 돼야 될 텐데 갑작스럽게 삼생 마무리돼요. 뭐 사실은 오생일, 일생일, 이생삼, 삼생사, 사생오, 오생육, 육생칠 뭐 이런 버릇에 이제 좀 웃으시잖아요. 그 계속 세우고 있으면 바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생 만물을 이해하면 되십니다. 그런데 도가 만물을 낳는다는 뜻이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하필 3회 가서 중간하고 3회만 하는 거예요? 뭐가 이렇게 펼쳐 있습니다. 이게 양도 그래서 하나가 생기고 그 생기가 하나를 낳고 그리고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셋을 낳고 셋이 만물을 낳고 바로 이 생이라는 글자가요, 말생자가 무슨 왕실 같은 철학자가 유생음 이래가지고 갑자기 이상해졌는데 유생음 유는 무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그 앞에 만물 생어 유 이렇게 만물은 유에서 생깁니다.
만물은 유에서 생긴다. 유. 그리고 유는 무에서 생긴다. 만물이 유에서 생긴다는 좋은데요. 뭐 하나 있으면 하나가 되고, 둘이 되고, 셋이 되고, 넷이 되고, 뭐 주역도 마찬가지고, 말이 되는데, 문제는 유생명입니다. 유생명은 유가 있으면 인정이 안 돼요. 그럼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겨요? 무에서 어떻게 유가 생겨요? 말이 안 돼요. 그냥 생겨. 그럼 얘기가 안 돼요. 그냥 어떻게 생겨? 무한은 이래도 유가 있으면 무한은 그냥은 인정 안 돼요. 그냥 무한은 확장으로서의 무한을 인정합니다. 계산할 수 없다? 그럼 무한하다. 이런 것이지. 정말 그냥 득되고 무한? 인정이 안 돼요. 어떻게 무한? 무한이라면 그 무한이라고 입증을 해야 되는데 무한 입증이 안 되거든요. 조금 어려운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생이라는 글자를 없는 데서 생기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누가 해서 생기죠? 없었으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에서? 비약이 따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인정이 안 되고 다만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생자를 원래 가끔은 생자는 지평면이 있죠. 여기에 초목이 처음 싹을 틔우는 게 난생자입니다. 난생자가 없는 데서 뭐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초목이 처음 생장하는 이게 난생자죠. 밑에 있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그러다가 이제 회관장들이 자라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해야 이 부분도 맥락이 어떻게 된 거냐면 하나를 낳고 둘을 낳고 셋을 낳았다. 3의 모양은 이게 봄이거든요. 삼생만물이 봄이 돼서 3이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양기 셋이 쌓여가지고 봄이 된 겁니다. 봄이 되어서 원래 주역에서도 양기 두 개 갖고는 일을 못해요. 하나는 외롭고 둘까지는 안 되고 3이 되면 동이라고 해서 이게 덫이 복동자거든요. 덫이 함께 온다. 셋입니다. 셋이 되면 이제 힘을 가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바로 삼생만물도 마찬가지고 3에서 대번에 무슨 망자지가 뭐가 생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무에서 유가 생기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삼양의 날에 양기 셋이 모여서 생기죠. 그게 모여서 봄이 되어서 만물이 생장하는 그런 뜻으로 이제 이해를 합니다. 그게 삼천만물. 그러면 아주 쉽게 이해해요. 도생일, 일생일, 이생일, 삼천만물. 그러니까 아주 구체적인 거죠. 그러니까 유와 무라고 하는 주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아주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소문이 상당하는 구체적인 것인데 그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이게 이제 추상화되면서 만물을 위해서 생기고 이런 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약을 하는 거죠. 물론 이제 그건 또 왕필의 철학이니까 왕필의 철학, 왕필의 철학과 이렇게 존중을 하면 되는 건데 어쨌든 노자를 이해하는 방식은 좀 다르다. 자, 이런 걸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시경적으로 노자도 그렇고 사실은 춘추다전도 그렇고 얘기도 여기 나옵니다만 여기까지 자세하게 그런데 춘지월하면 2월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춘지월하면 2월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1월달이 되면 뭐를 하고 2월달이 되면 뭐라고 다 나와 있어요. 7월이 나려면 천자가 삼공과 구경과 제후들 그리고 대구들을 이끌고 가서 영춘호 동계나 동쪽 교회 그 동쪽 성 밖에 심리가 되는 지역이 좋은데 거기 가서 봄을 맞이해서 받아들고 그 다음에 돌아와서 성 공경제후되고 공경제후되고 조정에서 공경제후되고 상을 내린다. 이런 쫙 나옵니다. 봄에 뭐 한다. 그리고 이제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한다 이런 다 나오고요. 10월 이 달이 되면은 청기가 하강하고 지기가 상경이라 이것도 아까 공부하고 똑같아요. 조금 어려운데요. 어쨌든 이건 쉬워요. 이게 양기니까 양기는 가볍고 위로 올라갑니다. 음기예요. 음기는 무겁고 아래로 내려옵니다. 청기가 상승하고 지기가 하강하니까 바로 3월달 이 태클, 봄의 배, 아니 정월달, 봄의 배가 되는 거예요. 서로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담배가 아래에 땅이 있고 위에 하늘이 있어요. 이거 빈겁니다. 아주 안 좋은 거예요.
하늘은 올라가 버리고 땅은 밑으로 떨어집니다. 이겨나는데 상하가 불안한 거예요. 따라가면 안 된다. 이건 이제 상하가 안정되는 겁니다. 이제 주역에 나와 있는 지금 다 설명은 못 드리고 64에 들어갈 때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조금 어려워지거든요. 여러분들 좀 각오를 하시고 보시다.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사니까. 그리고 중春되면 6월달 되면 이제 농사 짓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요. 다시 돌아가서. 바로 이제 이런 이야기가 일거리없이 나오는 거죠. 춘추도 아시전도 그렇고, 시경도 그렇고, 여자 거백편도 그렇고, 방금은 얘기 원령편도 그렇고, 원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달 해야 하는 것을 명령으로 정해놓은 게 원령입니다. 그래서 동가 원령가가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동가 원령가는 원래 작자가 밝혀지지 않았다가 밝혀진 지는 벌써 한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그 다산 정약용의 둘째 아들 정하규가 지은 거기는 보면은 10년이 아니라 벌써 오래됐네요.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1980년인가 그때 서강대 가서 김열기 선생님 강의를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남의 학교가. 그래서 하여튼 국문학 강좌를 듣는데 워낙 김열기 선생님 지금도 그 소년 같잖아요. 딱 보면. 우리 주입식, 암기식 교육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분 보면 딱 알 수 있습니다. 주입식, 암기식 교육을 우습게 알죠. 그게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것만 하니까 문제죠. 그러면 지금 주입, 암기 쫙 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문학 작품 다 암기하고 있습니다. 저 암기도 못하면 뭘 사랑해요. 근데 기가 막히죠. 그분이 그때 요가원령가 강의를 했거든요. 강의를 했는데 그때 기억이 나는 게 농가 원령가에 보면은 계자가 먹는 이야기 나온다. 그러고 정하교면 다산 정약용은 그 명문가의 후손인데 그 명문가에서 계자가 먹는 얘기 나오냐. 그런 거 봐서 우리 미풍양속이다. 그래서 개고기도 안 드시는 분이 하여튼 개고기 먹는 것은 우리의 그 풍습 속에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막 결제를 하셨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농가 원령가 아무리 봐도 그게 안 나오더라고요. 농가 원령가 판본이 7개가 있어요. 그 중에 한 곳에 있더라고요. 여자가 친정 갈 때 계자가 삶아 언제 간다. 그런 건 거의 나옵니다. 뭐 언제 뭐 한다. 이게 다 나와 있거든요. 농가 원령가. 그러니까 다산 정약용은 참견 성비는 농사의 어려움을 안다. 이렇게 주장한 학자잖아요. 혹시 그 아들들도 마찬가지로 농사 일을 아니까 정약용은 본인 스스로는 그래도 나는 농사를 제대로 안 지으니 나도 이 세상의 폐단일 뿐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실제 실학자들 중에는 뭐 농사 지어서 하는 게 많습니다. 성호이익도 농사 직접 지어보고 했고 관계 유형도 했거든요. 그걸 해보고 하는 거랑은 다르다. 근데 전통사업에서 뭐 주경이 아버지라는 말이 괜히 있을 뿐은 아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것들이 이제 그 19세기 초반까지도 그런 전통이 남아있었던 거죠. 이게 얼마나 한국적인 전통인지 3000년 전부터 시작해서 19세기 초반까지 남아있는데 지금은 그야말로 다 거의 사라졌죠. 지금은 또 아주 사라졌는데 그래도 끝까지 지키는 분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누군가 예를 들어 뭐 변산 공동체 같은 데 가면은 특정 구역의 노는 무조건 사람들이 보내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누군가가 그 방법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마다 5월 30일쯤 되면은 보내기 할 분들을 모집합니다. 혹시 이제 생각이 있으신 분은 신청을 하십시오. 다만 이제 진짜 죽습니다. 예, 뭐 한번 하고 나면은 못 일어납니다. 장난이 아니에요. 저도 소나무 공동체나 뭐 이런 데서 보내기 좀 해보고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건 놀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하다가 뭐 힘들면 나오고 뭐 이러는데 변산 공동체 모내기는 뭐 진짜 왜 줄 지어갖고 나는 개처럼 쫙 해야 되는데 진짜 그냥 한번 가보십시오. 근데 이제 그 하는 이유가 이제
스트레스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전선 과정이 있는 건데 그런 아주 소수의 그 사람들에서 능력이 유지되고 나머지는 뭐 한미 FTA 그래서 다 날아갔죠. 뭐 우리가 농사를 걱정하고 하는 건 다 이빨이 말입니다. 이빨이 맞으니까 그게 한미 FTA 그래서 쉽게 날아갔지. 아니면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속도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폴라니 같은 사람이 뭔 얘기를 하냐면 그 옛날에 튜도 왕조나 스튜도 왕조가 종의 분쟁을 막지는 못했지만 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했다.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다. 변화의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그 대세가 어쩔 수 없는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거죠. 속도 조절이 어떤 경우에는 방향만큼이나 중요할 때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속도나 절차나 그런 거. 그러니까 그 정치권에서 뭐 그런 걸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좋습니다. 애초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겠지만 뒤늦게라도 뉘우치고 하면은 그거는 뭐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튼 우리가 쉽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죠. 근데 이제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이거 생생. 그래서 제가 생명의차 생명의차라고 했을 때 이게 이제 기준입니다. 생명이란 말도 이거 반영적인 용어일 수 있거든요. 생명이란 말로 도망치는 것은 근데 아까 이규보 같은 사람에 의해서 신랄하게 이제 비판받을 수 있어요. 이규보 때에 어떤 사람이 이규보한테 저런 얘기를 해요. 우리가 아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이 개를 해서 잡아먹더라. 참 잔인하고 그 생명체를 그렇게 함부로 다니는 건지 모르겠다. 이렇게 막 그러더래요. 가슴 아팠다. 그러니까 이규보가 내가 아까 오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로 주변에 옷을 벗고 앉아서 이를 잡고 있더라. 참 참혹하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슬견설 아시죠? 이를 잡는 게 참 참혹하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더라고. 난 개 얘기인데 뭐 이를 갖고 그러냐. 그래도 이규보를 개는 그 불쌍하고 이는 안 불쌍해? 이렇게 봤거든요. 그게 쉽지 않잖아요. 개가 불쌍하더라. 이게 얘기를 쉽게 할 수 없는 그게 있죠. 생명으로 그냥 생명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인데, 또 그건 기만이 많아가지고, 저도 함부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이제 구역에서는 보면 이 생명이라는 가치가 어떤 식으로 표현을 하냐면, 이 중간 천지지 대대발생이다. 천지 가운데 벽이 있는데, 천지. 하늘과 땅에 벽이 있다. 천지라는 공간 참 특이한 공간이에요. 생태적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천하라는 공간이 있죠. 강호라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지라는 공간이 있어요. 실제 물리적으로 똑같은 공간입니다. 천지나 천하나 강호나 다 같아요. 그런데 육아의 통치 전략은 천하에 있습니다. 천하를 지천하고 있어요. 왕천하, 지천하. 천하를 다스리는 겁니다. 원래 덕으로 다스립니다. 누가 법으로 다스리가 법관입니다. 법은 뭐냐면 강제예요. 원래 법이라는 거는 왼쪽에 물이 있고요. 물가입니다.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달려가는 모습이 있고 오른쪽에 흉악한 짐승이 그려져 있어요. 흉악한 짐승이 사람을 쫓아가는 겁니다. 물가로 모으는 거예요. 처벌의 뜻이 있어요. 그게 법관이죠. 법관은 그래요. 그렇게 해서 오직 그 전쟁에 집중하는 그 전략입니다. 괜찮은 전략이죠. 남들이 애써서 내가 직접 애써서 농사 짓는 것보다 가서 빼앗는 게 훨씬 낫죠. 농사 그치면 집다가 태풍하고 따가 안 하고 뭐 이러는데, 저희 그래서 어느 농사가 잘 됐지 이렇게 딱 보고, 잘된 데서 가서 군대를 갖고 가서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저쪽은 1년 내내 농사 지으랴, 뭐 하랴 고생하는데, 이쪽은 1년 내내
내내 총칼 연습만 하면 되거든요. 굉장히 뭐 괜찮잖아요. 1년 내내 미사일이나 만들고 1년 내내 뭐 항공기나 만들고 뭐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해요. 제가 오버했습니다. 하여튼 그 천하라고 하는 공간은 그 통치의 공간이에요. 그리고 법으로 다스리느냐 덕으로 다스리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강호라고 하는 거는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공간이에요. 통치로부터 벗어나는 그 이제 맹자의 공간은 천하고 장자의 공간은 강호예요. 우리 이렇게 가까이 지내지 말고 좀 떨어져서 지내자. 장자들이.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말고 그렇게 뭐 도와줄게 사랑해 이거보다 우리 좀 믿고 지내자. 강과 호수에서 물고기처럼. 우리 많으면 그렇게 서로 잊고 지낼 수 있잖아. 우리 없으니까 서로 뭐 도와주면 뭐는 도와주지 말고 우리 좀 이렇게 잊고 지내자. 이 자유로움이 있잖아요. 자유로움이 있죠. 우리 뭐 사랑하고 지내는 게 엄청난 구속이죠. 엄청난 구속입니다. 그 왜 저 혁명시인 마야코프스키 이런 사람들 왜 죽습니까? 사랑이 잘 안 되고 있잖아요. 정말 사람이 잘 안 돼서 죽은 진짜 잘 모르긴 합니다만 하여튼 네. 그런 데는 강호예요. 그런 걸 잘 모르요. 하여튼 그런 데고 천지라고 하는 건 이제 이게 천지 사이에 이제 만물이 천지라는 공간은 하늘과 땅 사이에 만물이 생겨나는 공간. 생태적 공간. 천지의 덕이 있다. 천지의 덕이 있으면 인분의 덕과 같을 것인가. 물론 육아에서는 바로 저 천지의 덕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좀 다르죠. 천지는 꼭 인간만을 이끌어하지는 않겠죠. 왜? 천지의 자식 중에 하나에 불과하죠. 못된 자식이죠. 못된 자식이 틀림없거든요.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이렇게 지만 아는 그런 이런 존재들이 없었잖아요. 게다가 이제는 지 후손들이 써야 될 것까지 다 소진하고 와서 할 말이 없어요. 그런 덕과는 다르겠죠. 그 덕 중에서 가장 큰 덕이 대덕인데 그게 바로 생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천지지 대덕 발생. 그게 이제 중요한 거고. 그리고 이제 생생지위력. 이 생생은 뭐 주역만이 아니라 주역이 이제 이 척어가 많이 나와요. 생생 이러면 생이 우생. 겸겸 이러면은 겸이 우겸. 겸손하고 또 겸손. 생이 우선은 생성되고 또 생성. 천지 사이에 마음이 끊임없이 생성. 천지의 대대, 후생지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주역에는 아주 잘 돼요. 삶을 좋아하는 천지의 덕. 이런 뜻이에요. 이게 이제 계속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생명입니다. 그 생명의 전개 과정을 이미지로 이야기하는 거죠. 이미지와 이미지가 만나면서 새로운 상상을 계속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큰 이야기 64개가 64개입니다. 그리고 그 64개의 이야기 속에 또 6개씩 들어가 있으니까 384개의 작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의 상상력이 못해지면서 또 수많은 이야기들이 이제 만들어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얘기는 이걸 하고 그리고 이제 이 진행하는 과정이 그건 다음 시간에 해야 되겠습니다. 설명을 못하겠지만 이게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렵게 되는데 지금 상상력의 그 예를 몇 개 말씀드립니다. 특별히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죠. 수는 이제 그 수천 수일들이
밑에 하늘이 있고 위에 물이 있어요. 하늘 위에 있는 물, 이게 뭘까요? 구름이죠. 말씀드렸죠, 제가. 구름. 그리고 하늘 밑에 있는 물은 뭐가 될까요? 비가 될 것 같은데, 비라고 하는, 비가 되는 괴는 또 다른 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우레가 있어요. 이게 뇌수해. 비가 내는 겁니다. 위에 우레가 있고 아래에 물이 있는 거예요. 위에 번개가 막 치고 그리고 비가 쏟아지는 거죠. 이게 비가 돼요. 그래서 해가 가뭄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용정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풀리는 거예요. 마음을 풀리는 거예요. 묶여있다가 풀렸다, 문제가 풀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다른 방식으로 해석해요. 이건 좀 비로 안 보고 이 위에 있는 천은 이 하늘입니다. 양기 셋이에요. 양기는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올라가죠. 아까 지천택배에서 본 것처럼 올라가죠. 이놈은 물입니다. 물은 올라갑니까 내려갑니까? 네, 내려갑니다. 천행은 위로 올라가고 수성은 취하라. 물의 성질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툰다는 뜻입니다. 윗사람과 아랫사람 의견이 맞지 않아서 다툰다는 뜻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상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네. 이거는 사가 이 송괴 다음에 나오는 게인데요. 사는 이제 분사사자죠. 분사사자인데 원래 이제 그 분배를 해야 되는 단위를 할 때 O 그러면 5명이고요. O 그러면 5명이고 비어 그러면 500명입니다. 여당 뭐 이러잖아요. 요즘 분류하고 다르거든요. 그리고 사하면 2,500명. 2,500명. 군하면 12,500명. 사하면 2,500명 해도 굉장히 많은 수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이제 표현을 하냐면 지수사에서 아래에 물이 있고 위에 땅이 있어요. 땅 밑에 물이 모이는 겁니다. 지하수가 보입니다. 땅 밑에 물이 모이는 걸 삭혀요. 땅 밑에 물이 모이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다. 이런 뜻으로 가요. 그 반대로 땅 위에 물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땅 위에 있는 물. 그때는 또 어떻게 보면 비괴로 가요. 비는 침비라는 것이죠. 땅은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그 위에 어떤 물건을 넣으면 틈이 있긴 하죠. 근데 물은 어떻습니까? 물은 땅 위에 놓여도 틈이 없죠. 그래서 밀착됐다. 침비. 비가 이제 비는 본래는 그렇게 좋은 뜻은 아니에요. 죽은 사람입니다. 산 사람이고 죽은 사람이에요. 그 될 화자는 죽을 화자거든요. 살아있는 존재가 죽는 거예요. 이 비자는 원래 죽은 사람을 나란히 순장시켜 놓은 겁니다. 이게 안 그렇죠. 비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원래는 별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받으면 죽습니다. 굉장히 안 좋죠. 이거 사람 받으면 죽는 사람이에요. 오기의 사랑이나 손자의 사랑을 받으면 죽어요. 많이 죽었어요. 오기가 자기 그 말단 병사의 종기를 따라줍니다. 그래서 그 병사가 목숨을 바쳐서 싸웁니다. 죽었다. 잘했다고요? 그 병법에 나와요. 지금 우리가 뭐 전쟁합니까? 끔찍하죠. 손자는 다 나옵니다. 부하들을 자식처럼 사랑하라. 자식처럼 사랑하라. 하지만 목숨을 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벌거든 자식과 같아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다. 예. 전쟁터에서 뭐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 다 죽으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전쟁터에서 사는 거 아니잖아요. 전쟁터에서 사는 거 아닌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자식처럼 사랑을 받기 좀 싫어요. 목숨 맛이 싫고. 원래
원래 우리가 어떤 거창한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런 걸 내세우는 거 있죠. 굉장히 나쁜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악을 하는 사람들은 내세우는 게 없어요. 큰 악을 저지른 자들 앞에 뭔가를 내세웁니다. 아주 좋은 것.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이런 걸 내세우죠. 그리고 이제 큰 악을 저지르죠. 굉장히 주의해야죠. 군사사장 아니 비자 때문에 우리도 비도 오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자가 군자는 주라는 사랑을 하고 비라는 사랑을 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주는 정중히 사랑하는 겁니다. 비는 굉장히 친밀하지만 목숨 거는 거예요. 군자의 사랑은 아닙니다. 굉장히 좋은데 언젠가 목숨을 요구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끔찍합니다. 저는 공자의 사랑을 원합니다. 예, 어쨌든 바로 이런 식으로 이것도 나눠지는 다 마찬가지인데 그건 본격적으로는 다음 시간에 제가 대의 진행 순서 12소식교를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하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 좀 읽으셔야 될, 같이 보면서 좀 읽으셔야 될 것들이 있는데 제가 해석을 하니까 너무 영향을 좀 마시고 대신에 이제 편안한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치겠습니다.